3부작이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 두 번째 작품이 최고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친 메시아 신앙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빌런과의 대결이 시시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가장 비슷한 영화가 스타워즈가 아니고 BTV 동진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진입니다. 그대의 칼이 쪼개지고 부서지길. 전설적인 원작 소설과 1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영상미와 스펙타클을 자랑하는 듄 파트 2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스포일러를 얘기하는 게 좋겠죠?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조심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대에 걸맞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혹시 듄 친자가 되셨나요? 듄 친자라는 표현까지 제가 쓸 수는 없고요. 네네. 한 해의 좋은 영화들 뭐 이런 기준, 제 기준에서는 좋은 영화들이 엄청 많으니까 영화 자체가 1편을 뛰어넘는 완성도로 거의 모든 점에서 전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모든 점에서? 네, 1편이 더 낫다고 한다면 신선함이겠죠. 네. 그런 어떤 그 아라키스 행성을 재현한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1편에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처음 보는 거니까 확 빠져드는 느낌이 거기에 있었고요. 저도 1편을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2시간 반짜리 예고편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막 연출이 다소 심심하기도 해서 조금 지루하기도 했는데요. 2편에서는 훨씬 다채롭고 전개가 빨라서 재밌더라고요. 저도 약간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1편에서 그 압도적인 비주얼에 대해서 굉장히 찬탄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1편은 장단점이 명확한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였고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1편은 연출은 승리한 영화고 각본이 실패한 영화 같아요. 각본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떤 책을, 장대한 책을 와 이제부터 재밌게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문만 읽다 끝난 느낌이었고 서막만. 네, 1편의 경우에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어쨌건 1편도 좋았죠. 추천할 수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근데 2편은 뭐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1편에서 제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넘어서는 좋은 속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야기가 좋았나 보죠. 각본도 괜찮았고 1편보다는 훨씬 나았고요. 연출의 측면에서도 더 확신에 있는 연출이라고 할까요? 이 데니 빌레브한테 가장 이제 놀랍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주얼적인 어떤 혹은 비주얼을 포함한 한 세계의 그 분위기나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출가로서의 어떤 각 감독으로서의 고집, 야심 이런 건데 데니 빌레브가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런 야심에 걸맞는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굉장히 확고한 분위기로 채우는 거죠, 공간을. 혹은 뭐 영화 속의 세계를.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성공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면 더 금방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스타워즈나 뭐 그렇습니다. 아바타도 있고요. 네, 일단 이 영화랑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 느껴지는 건 다크나이트하고 제국의 역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같은 걸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스타워즈가 훨씬 더 장대해지긴 하는데 애초에는 이제 3부작으로 나왔었잖아요. 70년대 말에 혹은 80년대 초반에 걸쳐서 혹은 다크나이트도 3부작이 있잖아요. 만지의 제왕도 3부작이 있잖아요. 3부작이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 두 번째 작품이 최고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탑 같이. 뭐 두 개의 탑도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스타워즈 애초에 오리지널 3부작도 2편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이 다크나이트가 제일 낫죠. 역대급이죠. 이런 식으로 2편이 왜 가장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3부작으로 애초에 이게 기획이 되면 1편에서는 그 세계관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또는 정보 같은 것을 실어날려서 설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판을 까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역량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을. 그러고 보니까 반지 원정대나 배트맨 비긴즈나 다 판 까는데 꽤 많은 시간 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SF나 판타지 영화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근데 2편에는 그런 부담이 없죠. 판이 깔렸으니까 놀면 되는 거고요. 3편은 또 그것을 어떤 그 대작 영화로서 대중성이나 모든 면을 고려해서 장중하게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편과 3편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 같은 게 2편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런 측면에서 2편이 갖고 있는 연출자로서 이 창작에 대한 자유 같은 게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2편이 가장 훌륭한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들 3부작을 만드는데 마냥 어둡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편이 가장 어두우면서도 입체적이면서도 깊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3편이 남아있잖아요. 3부가 아마 나오는 것으로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2편은 1편을 이야기를 훨씬 더 심화하고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비주얼적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그런 작품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연출, 영상미나 액션 등 볼거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감독은 모든 창작자는 다 그렇겠습니다만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SF나 판타지에서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 세계가 정말 있는 것처럼 설득해야 영화가 성공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그걸 뭐 드니 빌레브만큼 잘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라키스 행성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네. 그리고 CG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생각도 네. 안 했어요. 그냥 있는 색이 같더라고요. 실제로 CG가 쓰였나 안 쓰였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많은 대작 영화들에서 CG를 하나도 안 쓰고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영화들이 어필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으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CG를 써서 충분히 효과를 내면 CG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CG를 썼던 아니면 이 영화처럼 실제적으로 촬영에 굉장히 많은 걸 의존을 했던 간에 그 만들어낸 세계를 우리한테 정말 아라키스 행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해낸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스타워즈에 나왔던 타투인 행성하고 같은 비슷한 느낌의 비주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타투인 행성을 묘사한 스타워즈와 아라키스 행성을 묘사한 듀운을 비교를 해보면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후자가 압도적으로 훌륭하죠. 모래를 진료로 삼아서 정말 예술가가 만들어낸 어떤 시각적인 창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영화가 우리를 압도하고요. 이 영화는 필연적으로 비주얼을 정말 그런 쪽의 그 시각적인 디자인을 잡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고 그럴까? 기본적으로 약간 모노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자체가 건물도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무채색이죠. 네, 행성 자체를 듀운이라고 부르는 세계니까 네. 영화 자체의 스크린이 이제 캔버스로까지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모래라는 것이 뒷 배경인 상황에서 액션이나 뭐 어떤 멜로라인이나 뭐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면 이 뒤에 모래로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라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는데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영리하거나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색깔로 보더라도 그 모래가 처음에는 약간 그 주황색 같은 느낌이 들도록 오렌지색 빛을 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모래가 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하늘도 파랗게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 색깔하고 이 모래 색깔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묘사를 하기 때문에 백이 되는 그 배경들이 굉장히 미니멀하게 단일한 이미지를 확 주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생한 느낌들 같은 것을 주게 되는데 거기다가 모래는 고체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불면 기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막 스파이스 먼지가 날아다니고.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느낌들이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 단조로운 느낌을 또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원의 위치겠죠.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는 아니겠지만 네. 빛이 비치게 될 때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어떤 석양 무렵의 어떤 모래 색깔이 다름이 어떤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구도상으로 본다면 능선을 너무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현대미술 보는 느낌 같은 게 있죠. 인물이 걸어가는 것을 익스트림 롱숏으로 보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딱 두 인물이 앉아 있는데 사막을 배경으로 앉아 있는 뒷모습을 찍는다거나 젠데어랑 샬라메랑 그러기도 하고 뭐 남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죠. 건이랑.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 이 실루엣과 이 배경이 되는 모래가 어울리는 그림들 같은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 능선의 방향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은 약간 어둡게 그늘이지고 한쪽은 밝게 되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 다양한 어떤 음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것을 대조해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만든 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경기장이거든요. 검투사 경기장. 네. 거기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경기장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 경기장의 일부분을 잠식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막을 디자인한 그런 부분이나 경기장을 디자인한 부분이나 저는 글래디에이터의 검투 장면 되게 좋아해요. 경기장 안 장면을. 그 이상의 그 장엄하고 장대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영화가 그것을 흑백으로 했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놀랍고 그 장면도 굉장히 이 드니 빌레브의 어떤 그 고집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건 싸움 자체는 사실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칼로 좀 쑤시고. 3대1로 싸우는데 두 사람은 금방 해치우고 한 명을 좀 어렵게 해치우지만 그것도 다른 영화에 비하면 금방 끝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이면 주변에서 도와줄 것처럼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데 진짜 안 끼어들잖아요. 네. 그냥 병풍으로 세워놓고 끝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장면이 보여주는 뭐 어떻게 보면 반영웅의 탄생 같은 것을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설정을 넣거나 이야기를 이렇게 비틀면 굉장히 관객들이 재밌어하는 대중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려를 놀라울 정도로 이 영화는 억눌렀어요. 그리고 정말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연출자가 상당 부분 전권을 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도 재밌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창작품. 물론 블록버스터도 창작품이죠. 정말 예술에 가까운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네요. 블록버스터 언제나 예술이에요. 네, 예술인데 그 예술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표현하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화려하게 구사할 수가 없죠. 무대 자체가 그러니까 모노톤이고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시각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도 색깔을 쓸 때는 써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물이 워낙 중요한 사회니까 물에 관한 이미지들이 있지만 중반부에는 이제 불의 이미지를 굉장히 액션의 배경으로 강렬하게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영화 속에서 유달리 튀는 색깔로 파란색을 쓰죠. 파란색이 물의 색깔이기도 하는데 그게 인물의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파란색을 뜻하게 되는 인물은 실제로 그 시크릿 네임을 갖고 있는 그 전사로서의 이름 자체가 사막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찬이가. 네. 이 찬이만 약간 그 푸르스름한 천을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팔에 두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인물이 가지는 역할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 엔딩 장면까지 보게 되면 이 인물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중요도 같은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사막으로 가득 차고 모래로 가득 찬데 그 세계는 모래로 가득 차인 건조한 세계일수록 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물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머도 나오는데 사실은 드니 빌레브 영화에서 유머가 많지 않은데 이 영화에는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제 토하려고 하는데 안 돼. 마셔라 다시. 심지어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닦아서 입에 넣기도 하잖아요. 네. 그 물도 아까운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유머까지 들어있게 되는데 극중에서 그 물을 가지고 영화의 곳곳에서 활용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까지 주기도 하죠. 액션 같은 볼거리는 뭐가 이제 확 들어오셨어요? 저 일단 우주선 디자인이 되게 경이로우면서도 실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외계인 1, 2부에서 우주선 디자인이 되게 좀 단조로웠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하코넨 가문의 문어 같은 우주선도 신기했고 네. 황제가 타고 왔던 구형 기체도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가문의 성격 같은 것들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모래로 단조로운 데서 제대로 그런 기계로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 영화가 우아해서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들도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초반에 보면 이제 사막으로 피신하게 되었다가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놓쳤으니까 네. 이 모자를 색출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적들이 찾아와서 잡힐 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들이 일단 내려오는 하강 자체가 굉장히 수직으로 천천히 내려오죠. 1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샌드웜이 나오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우아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직선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는데 사선으로 암벽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해서 도망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굉장히 움직임 자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주죠. 반면에 프레맨들이 그 바닥에서 탁 튀어오르는 장면도 되게 짜릿했어요. 저는 액션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전 특히 게릴라 네. 전투하는 첫 네. 전투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뭐 작심하고 만든 그 극중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예언된 마디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극중에 그 샌드웜을 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장대하게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 장면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어둠 속이라든지 혹은 모래 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갑자기 인물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방금어리죠 이렇게 해서. 네. 이 배경에서는 각자의 그 전사들 하나하나가 어떤 강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시각적으로 모든 게 익명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일종의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거대한 군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 자체에 대한 매혹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측면에서 액션들이 다른 영화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영화에 앞서 말씀 주신 영화적 사례들이나 네. 역사적 사례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 영화를 채우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왜냐하면 원작 자체가 그렇고요. 네. 원작을 썼을 때 이 프랭크 허버트라는 그 소설가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쓴 게 1960년대 중반인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 히틀러가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20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역사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레퍼런스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듄에 들어있는 그 레퍼런스들을 다룬 책만 국내에서 출간이 됐을 정도예요. 일단 극중의 세계에는 뭐 일단 검투 장면이 등장하니까 뭐 로마 시대적인 맥락도 있을 거고 인물의 이름 같은 걸 보면 뭐 아트레이데스라는 이름을 보면 그것은 뭐 그리스나 로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스타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스파이스라는 건 누가 봐도 석유를 석유죠. 비롯한 네. 지하자원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대가문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전쟁을 벌였던 양차 대전이나 그 이전의 어떤 사례들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고 극중에 등장하는 하코넨 가문 사람들이 눈썹까지 밀고 이렇게 빡빡으로 스킨데드 헤드로 나오게 되는데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떠올리게 한다든지 나치를 혹은 아니면 극우파들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영화 속에 용해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보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타지 장르에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J.R.R. 톨킨의 책이 그 판타지 장르 역사에서 미친 영향이 SF 문학에서 듄이 미친 영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너무 많이 일단 떠오르는데. 아바타 샤이오드 탈 때부터 이크란 타는 게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스타워즈 먼 미래인데도 칼싸움 하는 게 스페이스 오페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듄 자체도 이 처음 영화화된 게 아니잖아요. 앞에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거장들이 만들었잖아요. 물론 둘 다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 뭐 데이빗 린치도 만들었었고 또 호드롭스키도 만들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건 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본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관객들은. 그럼 요즘 관객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거 다 스타워즈에서 본 거 아니야. 기시감이 네, 이거 뭐 아바타에서 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선후 관계가 반대거든요. 이게 원조죠. 스타워즈가 1977년도에 나왔고요. 네. 아바타는 나온 지가 20여 년밖에 안 되는 영화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프랭크 허버트가 1977년도에 나온 자기 작품보다 한 10여 년 뒤에 나온 거죠. 이 스타워즈 1편 그 당시로서 지금은 네. 이제 에피소드 4라고 말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나서 내가 썼던 듄과 지금이 나온 스타워즈가 나한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무려 16가지가 똑같다고 해서 목록표를 작성했대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실제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16개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세대에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게 2부, 3부로 넘어가게 되면 비슷한 점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은 사조직을 농담처럼 만들었대요. 프랭크 허버트가. 그 조직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지 루카스를 고소하기에는 너무 유명한 작가들의 모임. 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농담조로 만들었겠죠. 그럴 정도로 프랭크 허버트 입장에서는 이 스타워즈가 자기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팬들의 상당수는 스타워즈를 먼저 보고 듄을 나중에 본단 말이에요. 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따지면 이야기가 훨씬 더 원형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라베 로렌스는 먼저 나왔으니까 듄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정확하신 지적인 건데요. 사실은 저는 가장 비슷한 영화가 스타워즈가 아니고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사막을 무대로 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아닌가 싶고 네. 실제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또 듄을 연재할 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나온 게 2, 3년밖에 안 돼요. 생생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아마 프랭크 허버트가 봤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구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중문화라든지 혹은 이제 서사문학 혹은 서사 장르의 무슨 영화나 연극 같은 걸 다룰 때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을 베꼈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네. 만약에 스타워즈 내 거 베끼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데이비드 린이나 아니면 그 애초에 원작을 썼던 아라베 로렌스로 지칭되는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듀는 내 거 베꼈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묘한 측면들이 있고 실제로 베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시게 되면 로렌스라는 사람은 영국 장교예요. 근데 사막에 아랍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 상태로 굉장히 힘들게 압제받고 있는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 그 부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다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오스만 제국에 항거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도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의 원형을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은 백인 남자 아닌가라고 해서 영적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견해 자체도 이제는 지나치게 티피컬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이 장르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압박받는 소수의 집단이 있죠. 근데 거기에 메인스트림에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 백인 영웅이 대신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아바타도 그런 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네. 뭐 하다못해 뭐 늑대와 춤을 같은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이 서부에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떠나온 그런 쪽을 향해서 한강에서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판이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이게 또 만들어진 게 원작이 1960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의 작가들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그렇게까지 심각한 고민들이 없었겠죠. 감수성이. 네, 시대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비판받을 만한 구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위해서 변명을 한다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폴 아트레이데스라는 인물이 백인 영웅 구원자일까? 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측면에 네, 있어서 오히려 경계하는 것 같고요. 네, 단순한 구원자로서 빛을 주는 인물로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하비에르 바르뎀이 극 중에서 샬라메를 푹 빠진 눈으로 보다가 샬라메가 뭐 성공하면 리사 알가 이렇게 하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너무 네. 순수하게 광신도가 된 모습이 약간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메시아 신앙이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애초에 프랑크 허버트가 듄을 쓰고 나서 자기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듄을 처음에 쓰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집단에서 메시아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다 보편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그걸 다루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듄을 쓴 계기라고 자기가 말한 적이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안에다가 꼭 집어넣고 싶은 경고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나친 메시아 신앙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약간 농담처럼.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메시아 신앙을 다루는, 다시 말하면 예언된 그가 와서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푸른 어떤 초지 같은 것을 그들에게 찾아다 주는,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더원 같은 그런 어떤 구원자, 예언된 구원자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부에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게 되는데 실제로 원작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영웅 이야기는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어두운 구석이 있죠. 스타워즈에서 비교해서 얘기하면 얼핏 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 비슷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아나킨 스카이워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듄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종반부에 등장하는 황제 등극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와, 드디어 그분이 등극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뭔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 탄생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묘한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물의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물이 정점에 서는 순간이 그런 어떤 양면적인 측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흥미롭게 다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1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2편만의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실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고도 뻔한 이야기, 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거대하게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 전체의 어떤 구조의 입체적인 어떤 측면, 양면적인 측면이 저는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폴 아트레이데스라는 인물이 네. 과연 그는 예언된 무엇일까? 우리가 기다려온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일단 그 억압받고 있는 프레맨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막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언되었던 리산 알가입일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지 않게 또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극 중에서도 이렇게 비밀스럽게 수세기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대대로 어떤 뒤에서의 또 다른 힘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베네게세리트? 그렇습니다. 그 베네 게세리트 입장에서도 그들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전설이나 신화들 속에서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일종의 초인이 이 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폴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미스터리를 갖고 관객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충족하더라도 다른 하나는 충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슬람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중동의 상황하고 실제로 영화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슬람적인 부분에서 갖고 왔고 아랍어를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프레매너가 아랍어랑 네. 유사한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가 말씀드렸던 리산알 가입이라는 것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단 알 들어가면 알이라는 것이 그 아랍어에서는 정관사 더, 영어의 더지 않습니까? 알 가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리산이라는 것은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의 혀, 보이지 않는 자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아랍어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사막으로 나가려는 이 폴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게 되면 사막의 정령들인 지인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인이라는 게 이 아랍 민담들 같은 거 보면 아라비안 네. 나이트에도 나와요. 아라비아에서 믿고 있는 어떤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랍어에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에서 이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거기다가 사막 지형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슬람과 어떤 서구의 어떤 지배 세력들과의 싸움 같은 것을 영화에 상당히 깊은 구도로 끌고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듄이 당대에 굉장히 신선한 맥락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영화에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이중적인 부분들이 영화가 너무 많아서 애초에 프랭크 허버트가 다 혹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 그걸 구도로 짠 것 같아요. 네. 권력도 이중 구조예요. 세속적인 권력으로 본다면 누가 있냐면 최고의 권력자는 황제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네 게세리트가 실세 같더라고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압력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권력이 있는데 그게 베네 게세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권력을 이루고 있죠. 각각의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멘트 딱 들어가 보면 메시아 신앙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놓고 남부와 북부가 갈려져 있어요. 네. 북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메시아 신앙을 경계하는 부분이 있고 남부는 애타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을 믿어야 될 만한 어떤 확고한 증거가 있어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비에르 바르뎀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예언하게 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디 나는 마디가 아니야 라고 폴이 부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만 하면 마디는 원래 자기를 마디라고 말 안 하잖아. 그런 걸 보니 진짜 마디다 라고 하면서 마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때 거죠. 극장에서 사람들 제 말 웃더라고요. 물론 약간 그건- 개그캐 같아요. 물론 유머이기도 해요. 네. 유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논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보여주는 것은 믿어야 되는 절박함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믿을 수밖에 그들을 옥죄고 있는 굉장히 처참한 현실 때문에 그런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 프레멘의 경우에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부와 북부가 다르게 되고 그렇게 폴을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이제 스틸가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북부의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중에 찬이이기도 네, 하죠. 이 둘이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프레멘도 둘로 나누잖아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둘로 나뉘어져 있고 이 양자 사이를 또 이런 둘로 나뉘어 있는 것들을 서로 교란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내부에서 속이기도 하거든요. 황제는 원래 1편에서 이 레토 공작을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흉계를 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하코넨 남작조차도 자기의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이제 메인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페이드죠. 네. 페이드로타. 그러니까 페이드로타에 대해서 페이드로타가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속으로 일부러 몰고 가잖아요. 싸우게 된 상대 3명에게 약을 미리 먹여야 되는데 한 명한테는 약을 먹이지 않죠. 그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결정적으로는 영화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외할아버지를 폴이 어떻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양자 사이의 교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나뉘어진 두 세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폴이죠. 폴은 하코넨이기도 하면서 폴은 아트레이데스이기도 하잖아요. 네. 폴은 지배자이기도 하면서 피압박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폴은 이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그토록 찾고 있는 초인일 수도 네. 있잖아요. 폴을 부르는 말이 한 6-7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아디시란 말도 쓰게 되고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도 재밌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 폴이 갖고 있는 영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위치가 굉장히 모든 부분들을 다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양면적이면서 입시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구석들이 있죠. 네, 단순히 복수하는 영웅 소설을 보기에는 풍부한 함유가 담겨 있네요. 단순히 영웅의 구원자의 등극을 다루는 영화라거나 복수 이야기를 완수하는 어떤 그런 서사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영화는 뭔가 벌어진 일을 경계함으로써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이 측면에서 이 3부에서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렬한 주제의식이 담긴 부분으로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폴이라는 인물은 이제 극적인 변화 자체가 이 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프레멘의 친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친구가 되려고 그 사람들을 대했는데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숭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디.
처음엔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을 긍정하게 되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부분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그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의 어떤 영혼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극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이한테 나는 남부에 가는 게 두렵다고 남부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남부에 가면 내가 굉장히 달라진 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숭배하는 그들이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찬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건데 당하지 않겠다고. 이건 뒤집으면 이 조건을 바꾸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는 네 자신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황제 앞에서 벌이게 되는 그 일련의 일들은 사실은 그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한 혹은 변질된 왜곡된 그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빌런과의 대결이 시시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라키스 행성에 설정된 이 세계의 규칙에서는 정말 그렇게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퇴화된 어떤 그런 문명들을 갖고 있고 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퇴화를 갖고 있는 미래 사회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과거 사회처럼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칼을 든 한 30cm쯤 든 한 중도를 들고 있는 크리스 나이프 같은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을 네.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합이 막 10분씩 이어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얻어낸 그 세계의 진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액션에도 투영됐다고 보고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대결하는 거 보면 사실상 같은 사람이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폴의 두 자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폴한테도 어두운 구석이 있고 밝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폴과 영화에서 그 악당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페이드로 오타 사이에는 많은 것이 대비가 돼요. 둘 다 영웅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있고요. 경기장에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환호하면서 영웅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쪽 입장에서 영웅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원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고스란히 폴한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폴도 역시 영화 속에서 등극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환호하는 가운데 그가 사자오를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사실상 이 페이드 로타가 검투 경기에서 이겨서 영웅이 되는 장면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겹치네요. 더군다나 시각적으로도 그래요. 네. 이쪽은 삼각형의 무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경기장이고요. 이쪽은 원형의 무대를 갖고 있는 성소 같은 곳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시각적으로 대비하면서 겹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 사람은 인척간이에요.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서의 그 촌수를 따지게 되면 둘이 5촌간인 거예요.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지만 머리도 풍성한데. 이런 인척 설정이라든지 양쪽에 겹친 거라든지 두 가문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부분들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폴의 가장 반대 부분에서 폴의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게 되는 캐릭터를 사실상 이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볼 수도 있죠. 데칼코마니 같네요. 페이드 로타가 영화 속에서 그렇게 싸움을 잘해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놈은 성격이 무서운 놈이란 말이에요. 보스와 함께. 악해서 무서운 사람이고 수틀리면 주변 사람들도 같은 편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의 악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둘이 대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 앞에서 광기 앞에서 두 사람은 실루엣처럼 싸우거든요. 그런 더군다나 칼도 한 번씩 주고받고 그런 측면에서 그 액션 장면은 단순한 액션 장면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결투는 괜찮은데 이 전쟁이 폴이 예언했다고는 하지만 황제 군 사다오카와 하코넨과 딱 뭉쳐있고 네. 그거를 너무 한순간에 밀어버린 것 같아서 네. 조금 시시하더라고요. 어치락 뒤치락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영화가 너무 부족 간의 어떤 작은 다툼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소규모이고 물론 이제 전투의 양상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상황 속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블록버스터를 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너무 작은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에는 어울리는 설정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오히려 저한테는 신선하게 보인 건 찬이라는 캐릭터이고 네. 실제로 각색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이 캐릭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통해서 인물을 돋보이게도 만들고 그 이 영화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찬이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경배할 때 혼자 앉아 있는다거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거나
일단 이런 영화에서 2편의 마지막 장면이 그녀의 얼굴에서 끝나잖아요. 네. 혼자 나가잖아요, 사막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캐릭터가 3부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크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의 위치도 굉장히 독특하고도 입체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영화에서도 이게 러브스토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 아무런 감정적인 관련이 없는 황제의 딸을 아내의 자리로 예비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정치적 목적으로. 더군다나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데. 직전에 뭐 네. 평생 살아야 놓고 그러니까요. 바로 말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인물의 변질이나 타락이나 전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 사실은 이 앞에도 반복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 1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레베카 퍼거슨이 연기하게 되는 레이디 제시카라는 인물이 레토의 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내의 자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대가문과 연합하기 위해서 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맥에 의해서 국제 정치가 결정되었던 유럽의 외교사랑 관련이 있어요. 네. 유럽의 뭐 중세나 근대나 이런 데서는 서로 다 수많은 혼맥을 맺어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견제한다든지 네. 왕위를 계승한다든지 심지어 가족끼리 결혼도 했었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측면의 것들을 영화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장대한 비극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영화들 언급했는데요. 추천 영화 엣지 있게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1편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또 2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시는 게 좋겠다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있죠. 듀н 파트 1과 아라비아 로렌스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드니 빌레 감독님이 파트 3의 시나리오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파트 3도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되네요. 뵙겠습니다. 빠이야! 키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